잠곡 김육승생에 대해서 좀 집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가평인데요. 김육승생의 호가 장곡인데 그것이 가평에 있는 지명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장곡 김육승생이야말로 또 가평을 상징하는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이 김육승생은 단순히 가평의 인물만이 아니고 아주 한국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친 대단히 의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김육승생을 역사 속에서 소환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현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들이 너무 크고 또 나아갈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개혁의 하두들이 나타나는데 김육승생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대단히 많은 지혜를 줄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시대에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대립이 심했던 개혁의 하두가 대동법 실현인데 이 김육승생이 이 대동법 실현이라고 하는 원칙을 관철시켜 나가면서도 대단히 많은 지혜를 발휘해서 결국은 이것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김육승생이 김육이 이 대동법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 과정에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처음부터 사회자께서 주신 질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해야 될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육승 선생님이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대동법인데 사실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추진됐고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조금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임진왜란 겪고 또 병자호란 겪고 또 그 사이에 권력 교체로서의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도 겪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가장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었던 시대였고 사실은 그런 어떤 내부적인 외부적인 그런 혼란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냐면 당시에 조정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갈등으로 이렇게 그것이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한국 사회도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해결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어떤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럴까?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세개혁을 추진할 때 김육승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이 거대한 세금개혁을 성공을 시켜서 국가의 위기를 넘어갔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역사적인 교훈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모임이 저는 굉장히 방향을 잘 잡은 굉장히 흥미롭고 성공적인 모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세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조선시대에도 이 김육의 대동법 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저항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좀 그 당시 좀 어떤 저항들이 어떤 사람들에서 좀 이루어졌는지 이정철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육이라는 분이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김육 선생님만 얘기해서는 잘 입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환경들이 어떤지를 이제 알아야 우리가 이분이 어떤 입체적인 위치 속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빙산을 이렇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위에 드러나는 10분의 1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빙산이 물속에 10분의 9가 잠겨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육 선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사림이 집권했던 시기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전부터 이해를
김육 선생이 태어나기 한 50년 전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뭐냐면 새정치를 펼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새정치를 말한 첫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이황 선생이 이제 선조가 딱 즉위를 하니까 무진 육조서라고 그래가지고 정치개혁 6개 항목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장고 김육 선생은 율곡이 얘기한 총론으로서의 제도개혁, 민생을 위한 제도개혁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율곡이는 총론만 얘기했지 사실은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결국은 대개혁을 일으켰는데 큰 틀에서 개혁 새정치를 원했던 사람들 내부에서도 이렇게 생각들이 달랐고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냐 하면 사실은 그 퇴계 이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제일 그 대동법 개혁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당시 조정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김집이라든지 김상황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개혁론 안에서의 입장들이 좀 다른 건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큰 틀을 해서는 같은 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넘기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바꾸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시대 최고의 그 논쟁 상황, 논쟁 주제였던 이 대동법이 실현되는 과정에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대단히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정수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어느 나라나 그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나 관행을 바꾸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총기법이라든지 또 흑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독특하게 그 조선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동법이 성립되는 과정을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이제 임진왜란 이전에 율곡 이 선생이 공물 개혁, 세금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의미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의 사림들은 주로 무슨 성인이, 경인이, 의인이 이런 얘기들, 이런 담론을 주로 했지 안미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는 세금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율곡이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좌표 설정을 딱 했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물려받았던 사람이 오리 이호링 선생인데 오리 이호링 선생은 김육 선생이 황해도 감사를 할 때 발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리 이호링 선생은 아주 최고의 전문 관료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제로 대동법을 실시를 하죠. 그런데 모든 개혁은 그 개혁이 생각했던 현실보다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공하는 개혁은 없어요. 어떤 큰 개혁도. 그래서 우리 선생이 실시를 했는데 부분적인 성공에 그치면서 이 법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더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단계는 대동법을 방법론을 마스터 플랜을 짜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였는데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포조 조익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흥미로운 거는 포조 조익을 발탁한 사람이 오리 이건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조 조익은 나중에 효종 때 대동법이 실시될 때 같은 정승으로 있었습니다. 자목 선생이 우의적이었고 그때 좌의정이 포조 조익 선생이었는데 포조 조익 선생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김육 선생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까지 나서서 그럴 거는 없어서. 그래서 이분이 이 당시에 그 기존의 문제점까지 포괄하는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짰고요.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20여 년 후에 나중에 이제 김육 선생이 실제로 그 법을 관철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김육 선생의 공이 적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입법화의 과정이라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 과정을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돌파해서 결국은 거의 원안에 가까운 형태로 입법화하는 과정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김육 선생이 결국 성공시켰던 과정입니다. 이 전체 과정이 한 50년 정도가 걸립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은 원칙과 지혜, 능력이랄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다. 원칙이 있으면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는 거죠. 또 말만 하고 때로는 그 원칙에 집착을 해서 교조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원칙과 개혁을 실천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원칙이 없어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 지혜라기보다는 뭐 술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원칙 없이 행동해버리면 그것은 세상을 구하기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또 세상을 좀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육이야말로 이런 원칙과 지혜 두 가지를 겸비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김육으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 원칙과 지혜 두 가지를 다 갖추고 현재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김육 선생을 우리 시대에 소환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결론이 원칙과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육에 대한 김육을 우시에 소환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